안녕하세요.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민서입니다. 여러분,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해 얼만큼 아시나요? 그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스로 황제가 된 대여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재밌고 깔끔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의 본명은 소피아 압구스타 프레데리카라고 하는데요. 편의를 위해 영상에선 소피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729년 4월 21일, 당시 프로이센의 스테틴, 현재는 폴란드의 셰친이라는 곳에서 가난한 공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 소피아는 공후의 딸답게 교육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었는데요.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무용, 음악, 그 밖에도 다양한 학문에 양질의 교육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1744년, 당시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옐리자베타 여제가 후계자인 표트르 3세의 배우자로 소피아를 간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요절한 오빠가 옐리자베타 여제의 약혼자였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소피아는 어머니와 함께 러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여제는 러시아에 도착한 소피아에게 당시 매우 저명했던 인사들을 불러 미래의 황후가 될 그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밤이 늦도록 그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배움에 열정적이었기에 궁정 내 인사들의 호감을 사는데 충분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인 만큼 소피아도 황후가 될 마음가짐을 새로 했는데요. 그녀의 종교는 원래 루터교였으나 1744년 러시아 정교회로 개종하여 이때 예카테리나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곤 대공비, 러시아의 황태자비, 남편인 표트르 3세가 왕으로 있던 핀란드의 왕비란 직함까지 함께 얻게 됩니다. 1745년 소피아와 표트르 3세의 결혼식 후 그녀의 노력만큼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바로 남편과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인 표트르 3세는 병약한 외모에 역사학자들로부터 지능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그는 러시아어에 능통하지 못했고 친독일적 성향이 강해 사람들이 그를 별로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소피아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겠죠. 표트르 3세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소피아에게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옐리자베타 여제는 후세를 낳지 못하는 소피아에게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피아는 두 번의 유산 끝에 결혼 9년 만인 1754년 아들 파벨을 어렵사리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파벨에 대한 보육은 전적으로 여제가 관장했으며 소피아의 접견조차 제한되었습니다. 몇 년 후 1757년 소피아는 딸인 안나를 낳았는데요. 표트르는 그에 대해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이유로 둘의 부부 사이는 결정적으로 악화됩니다. 사실 파벨을 낳았을 때도 친부 논쟁이 당대 사회를 뜨겁게 달궜었는데 안나를 보곤 결정적으로 자신의 딸이 아니라 주장하니 부부 사이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겠지요. 1761년 옐리자베타 여제가 서거하고 표트르 3세가 즉위합니다. 그의 즉위 후 둘의 사이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표트르 3세는 정부와 공개적인 동거를 시작했고 소피아도 정부인 그레고리 오를로프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표트르 3세는 즉위 후 러시아의 7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불리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해 제국의 군부와 여러 지배계층의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비판 세력은 황제가 무지몽매하고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으며 통치 능력 또한 전혀 없다며 그를 비난하기에 이르렀죠. 반면에 소피아는 지혜롭고 박식하지만 남편에게 박해받는 여인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애인이었던 장교 오를로프와 그의 형제까지 둘에게 궁정혁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를 승낙한 소피아는 세력을 모아 결국 표트르 통치 단 6개월 만에 그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표트르 3세는 부인이었던 소피아에 의해 폐위, 유폐되고 그녀가 즉위한 일주일 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여제, 정신적 서구화를 이룬 왕으로 불리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몽이란 사전적으로 지식 수준이 낮거나 무지한 사람을 가르쳐서 깨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성으로 어둠을 밝힌다는 것이죠. 두 번째, 때는 1713년, 표트르 1세가 서구화를 위해 한창 힘을 쏟고 있을 적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기게 됩니다. 국민 계몽의 기틀을 마련한 군주였죠. 하지만 표트르 1세가 이룬 계몽의 기틀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질적 서구화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의 정신까지 계몽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몽에 초점을 맞춘 그녀의 정책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예카테리나 2세는 다른 여황제들과는 다르게 국정에 전력을 다해 통치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자신의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싶어 했는데요. 그녀는 국민들의 지식 수준을 함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편찬하게 되는가 하면 서구 작품을 러시아어로 번역시키고 소설, 희곡의 개인 출판사를 설립 가능하게 하여 종교와 관련 없는 책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또 하나는 바로 교육. 그녀는 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사범대학을 설립하여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힘을 쓰기도 했었죠. 또한 영아원을 설립하기도 했지만 비위생적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들어보셨나요? 에르미타주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힙니다. 한 작품 앞에 1분씩만 서 있어도 8년이 걸릴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답니다. 바로 이 박물관이 1769년에 예카테리나 2세가 개관한 박물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카테리나 2세는 궁정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됐었죠. 그래서인지 제대로 된 권력을 휘어잡기란 만만치 않았던 그녀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훈장과 포상을 여기저기 남발하며 귀족들의 특권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죠. 하지만 이런 친귀족적 정치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뼈아픈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1773년 우랄의 야이크강 지역에서 돈 카자크 출신의 푸가초프라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망이망소이의 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푸가초프라는 청년은 스스로를 농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죽은 표트르 3세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1773년 9월
푸가초프와 추종자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엔 수많은 카자크와 농민, 이민족들이 이에 동조해 우랄 지역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지주 귀족들을 처단하고 영지를 불태우며 신나게 봉기를 일으켰죠. 하지만 1774년 푸가초프는 러시아 정규군에 의해 진압되고 체포되어 1775년 추운 겨울 모스크바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결국 목숨을 빼앗겨 버렸지만 그로 인해 예카테리나 2세는 자신이 생각했던 계몽주의와 러시아의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방 통치 체제를 생각해내게 되죠. 그래서 푸가초프가 처형당한 그 해 곧바로 행정개혁에 들어갑니다. 30에서 40만 명을 기준으로 행정조직 구베르니아를 만들어서 중앙집권 세력을 강화하였고, 이렇게 나눠진 구베르니아는 다시 2에서 3만 명을 단위로 우회주드로 분할하여 통일시킵니다. 이렇게 29개의 구베르니아가 신설되어 144개의 도시가 건설됩니다. 이 제도는 무려 1917년까지 러시아에 남게 되죠.